안녕하세요, 여러분. 인문학 수업 6번째 시간입니다. 6번 맞죠? 맨날 몇 번째인지 헷갈리네. 벌써 이렇게 비대면으로 여러분하고 6번째 만나게 됐네요. 교육을 소재로 철학과 역사학의 쓰임새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보는 인문학 수업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의 교육을 우리가 소재 삼아 철학적이고 역사적인 사유를 해보는 쪽으로 나아가면서 우리 교육의 그 동양적인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 동양적 기원이 굉장히 넓고 다양하고 깊은데, 제가 유교 말씀만 드렸죠. 동양적 하면 유교 외에도 흔히들 유불도 얘기하기 때문에 불교와 도가 사상 등등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되지만 다 생략입니다. 너무 넓습니다. 유교가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제도적으로 공식적으로 끼쳤기 때문에 유교 하나만 골라서 보는 것인데요. 유교 중에서도 조선시대에 우리의 조상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정통 영향을 끼쳤던 성리학, 주희가 새로 구축한 집대성하고 구축한 성리학이란 유교의 그 지류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성리학적인 우주관과 그 우주관에서 어떤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말씀드리고, 그 인간관이라는 것은 우주의 근본 원리인 사랑과 같은 인한 성질을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고귀하고 평등한 존재라는 그런 뜻이 내재되어 있는 사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고귀한 사상이 실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지평에서 실현화된 것은 아니죠. 계급 사회였고 가부장적 농경 사회였고 그리고 왕정 체제였고 여기에서 평등 사회라는 것은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장래에 장차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길 그 사상의 씨를 발견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리학에 대해서는 이제 동양과 서양의 학자들이 다 인간 보편에 대한 사상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요. 일단 우리 안에 우주적인 원리가 누구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걸 이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이치, 기가 아니라 이것을 그 퇴계 선생은 우리의 본연지성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보고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지난번에 경을 말씀드렸고, 거경국리라는 원리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요것을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한테 보충 자료를 또 보시고 잠깐 미리 그 예습을 하시도록 제가 장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이 보신 자료는 그 전직 불교승이에요. 이제 티벳에 가서 수행을 하고 온 푸디컴이라는 분이죠. 굉장히 인상적이고 개성 있는 분인데, 그분의 강연을 다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TED.com에서 실행했었던 유명한 강연인데, 그러니까 이분은 불교승인데 불교적인 수행, 명상 수행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이 불교적인 명상 수행 기법을 주자가 자신의 성리학적인 이론적인 기초 작업을 할 때 초반에 굉장히 많이 참고를 했어요. 그러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교하고 불교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나중에 굉장히 멀어졌죠. 주자도 처음에는 불교적인 방법론을 도입했지만 나중에 사상이 완성될 때쯤엔 불교하고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 주자의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율곡 이이 선생도 불교에 대해서 상당히 흥미는 가졌지만 불교를 한 수 아래의 사상으로 간주를 했었습니다. 그랬거나 어쨌거나 간에 이제 유교 성리학적인 수양 기법 안에는 불교적인 명상 수행의 흔적이 진하게 배어 있고, 그것이 경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은 일종의 명상 수행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경이란 것은 한 번에 하나에 완전히 집중하는 마음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의 가장 최상의 것에 집중해서 들음으로써 그 사람 내면에 있을 하늘이 내려준 그 착한 선한 사랑의 본성을 볼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경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떤 사소한 일을 할 때라도 그 내 안에 담겨 있는 것이 그냥 위장이 움직여서 배고파서 움직이는 것, 먹고 살려고 할 수 없이 하는 것,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사실은 숨겨져 있었던 우주적인 근본 원리인 이 사랑이 작동하는 것을 눈치채려고 하는 것, 이게 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추천해드린 그 티벳 출신의 그 전직 불승의 그 강연은 지금도 불교승인 걸로 아는데
사실은 성리학의 경의 방법을 설명한 것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경을 제가 처음에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냥 그 과정 다 생략하고 제가 이해하게 된 결론만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이해하기가 좀 힘이 들어서 서양 참고서들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사실 동양의 오래된 경전들은 영어로 다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 판본으로. 제가 그것을 이제 보고 이제 컨닝을 했죠. 서양 참고서에서 뭐라고 쓰나. 그랬더니 어려운 경자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어떤 데도 써놓은 게 있을 텐데. 이게 영어 번역이에요. 경에 대한. 이게 사실 한자보다 좀 쉬워요. 우리 세대한테는. 마인드는 다 아시죠? 마인드, 정신, 마음입니다. full, 가득 찬 상태라는 것이죠. 마음이 꽉 찬 상태가 경이에요. 그게 mindfulness예요. 이 mindfulness 명상 수행이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서양에서 엄청난 과학적 연구가 수행되고 있고, 미국의 주류 심리학계에 이미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실생활의 교육에, 성인 교육에 엄청나게 많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드릴게요. 근데 이게 원래 이 마인드풀니스가 우리 선조들이 하셨던 이 경수행이 이게 마인드풀니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그 이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아까 불승 푸디컴 선생의 강연을 언급했습니다만, 저는 어떤 특정 종교에 치중한 그런 교육을 하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종교가 아예 없고요. 다만 모든 종교의 그 창시자격인 그런 분들의 가르침을 깊이 존경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제일 존경하는 선생님이 예수, 붓다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 후예들이 만든 종교에 제가 가담하진 않고 있습니다만 그 가르침을 깊이 존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불교의 이 수행 기법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서 불교 쪽으로 이렇게 뭐 홍보하려고 하는 것을 오해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다만 성리학이 초기에 불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불교로서 성리학의 원리를 설명하는 게 이게 전혀 잘못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실은 제가 여기서 마인드풀니스라고 영어로 번역한 것도 말씀드렸고, 이게 서양에 퍼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서양에 퍼지는데 사실은 1등 공신 중에 한 사람이 베트남 출신 고승인, 불교 승인 틱나탄 선생이에요. 틱나탄 선사는 워낙 유명해서 아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 사실은 저도 이분의 그 마인드풀니스 강연을 듣고서 경을 이치를 터득을 했어요. 이분 얘기가 하나에 집중하는 것을 여러 가지 예화로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도 얘기가 깁니다만 핵심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틱나탄 선생이 굉장히 유명하고 훌륭한 고승이에요. 지금 90살 넘으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조언을 했어요. 여러 가지 그 마인드풀니스에 대한 강연 중에서 평소에 여러분이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자꾸 이제 제쳐놓으려고 하는 그런 일상에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으면 그걸 그렇게 싫어하고 귀찮아하지 말고 그거 하는 것에 자기는 완전히 바쳐봐라. 완전히 자기를 거기에 마인드풀하게 들어가 봐라. 완전히 경해봐라 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대로 실천했어요. 저는 그 중요하고 정말 좋다 싶으면 직접 해보거든요. 그래서 직성이 풀려요. 그래서 경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거 고른 게 설거지예요. 설거지하기에 경을 해봤어요. 이건 뭐냐 하면, 설거지라는 이 순간만큼은 나의 존재 목적이 설거지에 있다는 믿음으로 꽉 채워서 설거지에 나를 완전히 바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이에요. 이 집중하는 원리에 대해서 그 성리학 경전에서는 이런 어려운 용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주일무적, 상성성, 심수령, 불영일물, 정제, 엄숙 이런 어려운 용어들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거 주일무적이 지난번에 테드컴, 푸디컴 선사의 강의에 나온 것이에요. 마음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하나에 집중시키는 거, 마음이 도망가지 않게 하는 거, 그냥 지금 있는 상태에서 내가 여기 있음을 아는 것, 거기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 이게 명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경수행이에요.
상성성은 항상 깨어있는 상태로 자기를 인식하는 이런 것을 말하거든요. 이게 말씀이 어렵습니다만, 예, 틱나탄 스님이 내가 지금 싫어하는 것에, 설거지 같은 것에 완전히 나를 몰입해서, 그냥 딴 생각하지 말고 거기 집중하라는 얘기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실험해 본 게 벌써 10년이 한참 넘었네요. 제가 40대 초반에 예, 설거지에 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실제로. 저는 사실 이런 믿음이 있는데, 학생이 진짜 진심으로 열심히 하면, 어디선가 도움을 받아서, 깨침을 얻게 된다는 그런 믿음을 사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설거지 열심히 경을 해봤는데, 이게 뭐냐 하면, 설거지 시작할 때 막 투덜대지 않고, 이제 억지로라도 기쁜 마음 가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설거지가 산처럼 쌓였는데, 이걸 내가 꼭 오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꼭 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 물을 틀고 물소리에 집중하고 그리고 이거 뭐냐 저이 퐁퐁 그 향기라든가 미끈거림 이런 것을 다 완전히 느끼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중해서 설거지를 하다 보면요. 처음에 이제 물기로 이제 막 헹궈내는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면 그걸 한번 헹궈내기만 하는데도 한 20분 이상 흐르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경을 할 때 20분 흘렀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경하자, 마인드풀니스 하자, 마음을 비우자 이따위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집중해서 이렇게 손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다 없어졌어요. 저 자신이 아무 생각 없이 무념무상한 상태로 그냥 설거지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제가 경한 것이에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은 근심 걱정이 없어요. 현실에 대한 온갖 복잡한 세속의 이런저런 그 문제들에 대한 생각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나로서 있는 것이에요. 설거지하는 나로서.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평화로워요. 좀 놀랐어요. 이렇게 마음의 평화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 그것도 내가 싫어하는 설거지를 하면서 마음의 평화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놀랐어요. 하지만 저 계속 했어요. 그래서 이제 퐁퐁을 가지고 막 이제 닦아내고 수세미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헹구는 작업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접시하고 공기하고 숟가락에다 있는 냄비 같은 게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어요. 이렇게 쌓여갈 때는 막판에 이제 상당히 그 성취감도 느끼게 되죠. 물론 이제 맨날 이것을 하면 굉장히 지겹다는 걸 저도 잘 압니다. 자취생활 오래 하고 그러지 않은데, 그런데 어쨌든 제가 경하는 자세로 이렇게 성실하게 그때 임했을 때는 성취감을 느꼈어요. 마음은 평화로운 상태에서 성취감을 느낄 때 제 안에서 질문이 일어났어요. 이게 제가 정신분열이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가끔 이렇게 뭔가에 집중하고 마음이 평화로울 때 내면에 목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실제로. 이건 미친 게 아닙니다. 제가 주로 공부하는 심층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의 개념이 있거든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여러 가지 욕구, 생각, 희망, 의도 이런 것이 내 안에 이렇게 깊은데 이렇게 나도 모르게 저 어둠 속에 잠겨 있는 데 있어요. 거기서 무언가가 이렇게 치솟는 경우는 사실 일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설거지에 경할 때 안에서 질문이 나왔어요. 그 질문이 뭐냐? 너 지금 뭐 하니? 너 왜 이거 하고 있니?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거지 하지. 왜 하니? 그래서 쉽게 대답했어요. 먹고 살려고 하지. 그랬어요. 그게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내면에서 질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너 이거 왜 하니? 너 이거 왜 하니? 그래서 뭐가 잘못됐나? 내 대답이 뭐가 잘못됐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계속 마지막 헹구는 작업을 했어요. 내가 설거지를 왜 하나 그러다 보니까 답이 그냥 뚝 떨어졌어요. 답이 제가 생각해낸 답이 아니에요. 그냥 답이 딱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답이 뭐냐? 네가 너 자신을 사랑하니까 하지. 네가 너의 삶을 사랑하니까 하지가 답이었어요.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제가 왜 설거지를 하냐? 먹고 살려고 한다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제가 제 가족을 사랑하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 식구들이 내가 깨끗하게 닦아놓은 밥에, 그 그릇에다가 또 새 밥 담아서 먹고 내일 학교 가고 자기 일하러 가고 건강하게 잘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니까 설거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40대 초반이었는데 40이 넘을 때까지 내가 사랑해서 설거지를 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단 말입니다. 왜 하냐? 죽지 못해서 먹고 살려고 하지. 맨날 그게 답이었어요. 그거밖에 나를 몰랐어요. 근데
수행을 진정성을 가지고 실행해 봤더니 제 안에 숨어 있었던 사랑을 얼핏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뭐 이런 말, 뭐 가족을 위해서 뭘 한다 이런 말 하는 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오글거린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 게 굉장히 그런 표현하는 게 익숙치 않아서 그렇겠죠. 저도 그런 걸 오글거린다고 과거엔 다른 표현을 썼지만 쑥스럽다, 겸연쩍다 이런 말을 썼지만 그렇게 느꼈었던 사람입니다만 그러나 실은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또 나의 삶도 나 자신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동영상 강의 왜 시청하고 계세요? 할 수 없이? 먹고 살려고? 아니죠.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사랑해서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서 아닙니까? 이 평소에 우리가 잘 느끼고 감지하지 못하는 것을 요거를 깨치라는 게 경수행입니다. 나 자신을 지금의 행위, 활동, 관계에 완전히 몰입시켜서 딴 생각 않고 분명히 그 안에는 사랑이 있을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가갈 때 그 사랑을 건질 수 있다는 것이 경수행이에요. 그래서 경수행은 이것은 과학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입니다. 근데 물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21세기적인 종교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해외에서 특히 이제 서구에서 지금 경이 유행하는 것은 그 흔히 생각하는 종교성하고 떼어놓고서 그냥 이 실용적인 유용성만 밝혀도 우리 삶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기독교가 대세인 미국에서 불교적인 또는 성리학적인 그런 종교성 색채를 가진 수행 방법이 마구 퍼져나가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미국에도 새로운 종교성이 태동하고 있긴 하지만 종교성을 배제한 그런 우리 마음의 평화를 얻고 나를 삶을 조금 더 고양된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런 방법으로서 경수행을 사람들이 많이 이제 쓰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종교성을 배제하고 여러분께 경수행의 유용성을 나누고 싶어서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안에 사랑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한테 큰 도움을 준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서양이 잘 퍼져나갔다는 말씀 드렸죠. 어떻게 퍼져나가고 그 함의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또 카메라를 가까이 가겠습니다. 클로즈업이라고 그러죠. 제가 지난번에 오리엔탈리즘 얘기해서 영어를 일부러 사용하지 않으려고 카메라 밀착이라고 말씀드릴까요? 카메라 이동하겠습니다. 또 잠깐만 참아 주십시오. 자, 새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얘는 가시고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저의 수업용 홈페이지에서 제가 여기에 10번 경 또는 마인드풀니스의 기술이라고 쓴 곳으로 들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이런 커다란 타임지 표지가 나오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의 유명한 시사 잡지 타임에서 이 특집 기사를 만든 게 이게 마인드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인드풀니스의 마인드풀이에요. 마음 집중하는 그런 명상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명상혁명, mindful revolution 이렇게 쓰고 있죠. 명상혁명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마 타임지 직원들이 이걸 많이 뭐 했나 봅니다. 뭐 그랬거나 말거나 사실 이 미국에서 퍼져나간 건 사실이고요. 뭐 여기 영어가 있으니까 그냥 말씀드리면 science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stressed out, multitasking culture라는 것은 스트레스에 찌들리고 그리고 온갖 복잡한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 마음의 집중할 곳을 찾는 그러한 과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상 수행을 종교적으로 소개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이 사람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 이걸 아래로 쭉 내려가서 이건 제가 여러분 나중에 읽으시라고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미국에서 실제로 학교에서 이 mindfulness, 우리나라 말로 마음 챙김이라고 지금 번역하거든요. 이게 되번역하는 거예요.
마인드풀니스라고 미국 사람들이 만든 것을 한국말로 옮긴 게 마음챙김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학교에서 해가지고 굉장히 그 성과가 좋다는 그런 보도들을 여기 모아놓은 것이에요. 예, 그 보도들 밑에 보시면 이렇게 학교에서 이 유초등 학생들한테 이 마인드풀니스 수행을 해가지고 굉장히 성과가 좋다는 또 그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니 메디테이터스라고 써 있는데 마인드풀니스라고 써 있죠. 뭐 꼬마 명상가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지금 꼬마가 명상하고 있는 포즈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가 뭐냐 하면 요약한 게 더 친절해지고 수학 성적이 올라가고 자기 통제력이 높아지고 그리고 우울증이 줄어들고 그리고 집중도가 높아지고 ADHD 아시죠? 과잉행동 증후군, 애들이 정신없이 날뛰는 거 그런 것도 줄어들고 등등 굉장히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평화로운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여기 구글사 아시죠? 여러분이 지금 스마트폰 다 쓰시겠습니다만 저희 애플폰을 쓰지 않으시면 이제 갤럭시를 쓰실 거 아니에요. 삼성 갤럭시의 그 스마트폰 엔진이 구글사의 프로그램들을 쓰고 있는 거 다 아시죠? 구글은 뭐 전 세계를 제패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가 신생 기업인데 전 세계 집어삼켰어요. 그런데 이 구글사가 그 검색 엔진으로 세계를 제패한 회사인데 여기서 자사 직원들 교육 훈련 방식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게 뭐냐면 여기 영어로 써 있는 거 Search Inside Yourself라고 써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요것을 만든 그 교육 담당자가 또 구글사의 차드 맹탄이라는 전문 직원인데 이 사람도 세계적인 명사가 됐어요. 그래서 저 유튜브 찾아보시면 차드 맹탄의 Search Inside Yourself 프로그램, 명상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가 동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찾으실 수 있고 또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번역돼 나왔어요.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던가 그런 책으로 번역돼 나왔고 제가 읽어봤는데 내용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구글사에서 무슨 내면 검색 프로그램이냐면 직원들의 그 정신 건강을 위해서 EQ, 이제 정서적 지능이라고 얘기하죠. 감정 정서적 지능, 그리고 이 마인드풀니스라고 하는 명상 기법.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성리학의 경 기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뇌과학적인 발견, 이것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직원들을 위한 교육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풀니스 수행이 지금 미국 주류 사회에 퍼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계속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또 미국 거 수입하기 좋아하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번역해가지고 한국에 수입해서 이렇게 번역서들을 우리들한테 퍼뜨리고 있습니다. 존 카바진이 이쪽 연구에 이제 선구에선 학자이고요. 마음 챙김 명상. 이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육학 출판사인 학지사의 한 코너를 제가 그냥 캡처해서 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 선조들이 다 했던 것이란 말입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이 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내다 버렸어요. 조선시대 끝나고 나서 성리학 재미없어. 쓸모없어. 그리고 우리는 갖다 치워놨어요. 그리고 그것은 거의 계승한 사람이 없다시피 극소수의 유학자들만 그 명맥을 유지해 왔는데 그 공부를 한 성리학에서 주로 하진 않았지만 불교로서부터 그 명상 수행 방법을 전수받은 서양인들이 그것을 다시 체계화하고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것인데 서양에서 퍼뜨리고 있는 형국이죠. 뭐 누가 퍼뜨리건 말건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차피 좋은 것을 인류가 나누면 좋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선조들의 강점을 알아보지 못한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만약에 이런 것을 지금 우리들이 행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에서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이런 토의를 제가 학생들에게 제시하면 해도 안 돼요 라는 답이 주류예요. 왜 안 되냐? 자기도 옛날에 다 해봤대요. 조회 시간에 명상하고 그러면 다 잠만 자고 전혀 소용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해보기도 전에 안 돼라는 그런 심리가 먼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다가가게 하는 데는 훨씬 더 정성스러운 이 미국 사람들 같은 그런 치밀하고 정성스러운 자세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꼭 명상을 뭐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냐? 지난번에 우리 이 페이지에서 제가 보여드린 게 이런 것을 보여드렸죠. 유교 교육을 계승할 것, 계승하지 말 것에서 이 계승하자고 하는 것들이 이게 경을 제가 써놨잖아요. 이게 왜 어떤 것을 계승하자고 우리가 얘기하냐면 이것은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성리학, 유교의 유산 중에서 개인의 내적 성장하고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말이에요. 예절 교육 같은 것, 내적인 그 마음을 다스리는 이런 것은 옛날 고리타분한 성리학이지만 그래도 그 본질을 알아보니까 이것하고 관련 있는 건 쓸만하다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음 챙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간 내면의 보편성하고 관련 있는 것인데, 인간 내면의 보편성이란 것은 뭐 13세기, 14세기, 15세기 이후로 지금까지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 조선 중엽에 16세기에 17세기의 한국 사람이나 아니 조선 사람이나 21세기 한국 사람이나 정신 구조, 심리 상태 이런 것은 뭐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적인 성장을 기하는데 우리 선조들의 방식을 쓰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한 공감을 끌어내고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은 왜 계승하지 말자고 하냐면 그러니까 이 계층 질서하고 관련 있는 것, 사회를 조직하는 방식, 질서, 권위를 부여하는 것, 이런 것하고 관련된 것은 내면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집단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유교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를 확장해서 충이라는 이념을 만들므로써 사람들이 권위에 집단에 복종하게 만든 그런 면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조선시대, 그러니까 근대 이전의 특수 상황하고 관련 있는 것이라 시대적 제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조선에나 통했던 것이지 지금 우리 세상엔 통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고 받아들일 가치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씀이죠. 자, 이게 저는 지금 어떤 것이 정답이고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수업은 철학적인 수업이기 때문에 정답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판단할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조선시대 사람들을 양반, 상놈 이렇게 나눠서 조직하고 구획했었던 그런 방식들을 우리가 지금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죠. 그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절을 하지만 그러나 조선시대 한 명 한 명, 선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내면을 가꾸고 다스리기 위해서 썼던 마음 챙김 방식 같은 것은 지금 가져와서 쓸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런 방식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퍼져 있지 않거든요. 우리 내면을 다스리는, 내면을 보는 방식. 물론 여러분 중에서 이제 종교에 대해서 독실한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은 나름의 기독교적인 또는 불교적인 또는 다른 그런 종교적인 수행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은 일반의 많은 현대인들은 사실 무종교예요. 저처럼 무종교예요. 그럼 종교가 없는 많은 사람들은 내면을 돌아보는 깊이 있는 방법들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럴 경우에 세속적인 방법을 뛰어넘는 이러한 그 내면 성찰의 방법이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뻗어나온 여기 또 제가 경물치지라고 쓰는 거 있죠. 이것도 저희 성리학의 중요한 세상을 보는 방식이라 이것에 대해서 또 간단히 소개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 경물치지는 말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경물은 각각의 사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경물, 손 하나도 경물이고요. 이 그 모니터도 경물이에요. 그냥 하나의 사물들. 이것에 완전히 집중함으로써 이 내면의 그 본질을 깨치는 게 경물치지입니다. 치지는 알매 도달한다는 얘기죠. 자, 이런 설명은 너무 추상적이고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또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쫙 칠판을 꺼내고, 이런 예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제시하겠습니다. 생물의 예가 적당한 것 같아요. 요새 TV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 뭐 개 훌륭한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거의 개에 대해서 개심리 도사급인 강영욱 씨인가? 그런 분이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들을 펼쳐주시는데 개나 반려동물을 예로 삼겠습니다. 우리 반려동물, 개나 고양이가 왔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 개를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 종류의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시각이냐? 하나는 과학적 시각이고요.
또 하나는 격물적 시각입니다. 조금 아까 봤던 격물 취지의 격물이에요. 이거는 성리학적 시각이고 이건 현대 우리의 시각이에요. 그 차이점이 뭔가를 말씀드릴게요. 과학적인 시각은 우리 앞에 놓인 사물, 대상인 개를 이러한 자세로 봅니다. 그게 어떤 자세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예, 예. 객관적이고도 냉철한 시각으로 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이게 과학적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은 주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내가 지금 오늘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도 봤다 저렇게 봤다 그러면 과학이 안 되죠. 내 앞에 있는 개를 객체로서 분리해서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아, 쟤는 자로 쟀더니 길이가 몇 센치고 그리고 몸무게는 몇 킬로고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냉철하게 봐야 되는 것이에요. 예쁘니까 좀 더 예쁘게 설명을 해주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경물은 이 반대예요. 객관적으로 안 보고요. 주관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냉철하게 안 보고요. 애정을 가지고 보는 방식이에요. 당연히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개를 어떻게 보느냐? 주관적으로 봐요. 아유, 우리 귀여운 우리 강아지, 똘똘이, 이렇게 이름까지 부르는 거예요. 마치 개가 어떤 그 개성과 인격, 자아가 있는 듯이 나하고 자아로서 교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주관적으로 봅니다. 저 개는 뭐 폭스테리어종으로 뭐 몇 년 살다가 죽고 서식은 어떻게 하고 그런 거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쁜 우리 강아지 똘똘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매우 주관적입니다. 그리고 예쁜 우리 강아지 애정을 가지고 보는 것이죠. 이게 경물적인 자세예요. 비과학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과학적으로 보고 경물적으로 보는 게 어떠한 그 함의를 갖느냐 하면 과학적으로 볼 때 이런 걸 잘해요. 이게 무엇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 가지 다른 종의 세계 속에서 분류를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포유류에 속하는 개 강인가 목인가 그 안에 이제 폭스테리어 종이 뭐 이렇게 분류하는 거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분류한 정보를 가지고 체계화를 잘 할 수가 있어요. 생물학적인 지식, 그런 동물학적인 지식을 체계화하게 되는 것이죠. 분류도 분석도 잘하고요. 하나는 낱낱이 얘는 그 유전자는 어떻게 됐고 세포는 어떻게 됐고 분석적으로 보는 것이 가능해지죠. 자, 이게 우리가 잘 이해하는 과학의 지식을 만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게 과학의 힘이죠. 그래서 개를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경물은 이런 식으로 안 보거든요. 이거 못해요. 못하는 대신에 주관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보면 뭘 할 수 있냐?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헌신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집에 데려온 예쁜 강아지 반려견을 내가 과학적으로 어떤 실험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예쁜 우리 식구 똘똘이 이렇게 껴안고 함께 잘 살려고 하다 보면 그 개를 편하게 해주고 싶고 개가 건강하게 해주고 싶고 동물병원에도 데려가고 예방접종도 해주고 그리고 뭐 자꾸 뭐 이상행위가 나오면 뭐 심적인 문제가 없는가 개 훌륭에 연락도 해가지고 개통령 선생님의 그 코치도 받고 싶고 이런 정신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과학적인 것하고 차이가 있죠. 그러면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게 마지막에 남는 것은 정보예요. 인포메이션이에요. 추상적이에요. 숫자, 단어 몇 개 이런 것으로 남거든요. 근데 이건 나중에 뭐가 남냐? 생명과의 교류예요. 경험이에요. 구체적 생명과 상호작용한 추억 같은 것이 남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차이를 아시겠죠? 두 개 확연하게 내 앞에 사물을 보는 다른 방식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이 개를 보는 것이 개를 더 잘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답하시기 쉽습니까? 우리는 개에 대해서 과학적인 인식이 분명히 필요하죠. 그래야
그래야 개에 대해서 생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더 잘 이해하면 개에 대한 수의학이 발달하면 우리가 개를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겠고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사회 속에서의 그 틀에서 개와 우리하고 좀 더 그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을 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학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학은 우리 시대에 거의 뭐 주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린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 얘를 예뻐해서 껴안고 얘랑 추억을 만드는 건 못한다는 얘기예요. 경물은 이런 건 못하는 약점이 있어요. 굉장히 큰 약점이죠. 그러나 결국은 얘하고 살아본 경험이 있어서 걔하고 나하고 어떠한 추억을 만들고 얼마나 귀중했었는가 이런 것을 가슴에 담고 걔를 추억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이 더 걔를 더 잘 이해한 것이냐 쉽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 위의 방식을 굉장히 그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서양의 학자들은 내가 이제 개가 아니라 뭐 새에 대해서 얘기해요. 새를 잡았다. 새를 잘 이해해 보려고 해부를 하고 내장까지 다 꺼내보고 유전자 그 분석을 해봤는데 결국 새는 죽고 없더라. 시체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내가 그 새를 더 잘 이해하고 싶으면 그 새가 살아서 날아다니면서 어떠한 생활을 하는지 그 새는 인간과 어떤 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관찰하고 그 새를 배려하고 존중할 때 새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저는 어느 한 방식이 더 우월하고 뭐 더 있어야 꼭 필요하고 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방식이 다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는 당연히 과학의 힘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생물들을 이해해야 되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거 일변도로만 가면 우리가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험이 현실화됐죠. 사실 서구의 과학주의의 확산 속에서 전 세계의 생태계를 다 개발하고 개척하고 개간하고 그리고 학살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엄청난 반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중반서부터는 희귀 동물들을 보호하고 수렵 같은 것을 이제 제재 통제하는 그런 장치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지만 너무 때늦었다는 그런 비판들이 많죠. 따라서 우리는 과학이 몰고 가는 그런 현대 서구가 주도했었던 문명의 하나의 줄기만으로는 우리 생태계와 지구와 인류를 잘 살게 만들기 힘들다는 그런 깨침을 가지고 이 경물이 줄 수 있는 도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경물적인 방식은 현대 녹색운동, 생태운동, 환경보호운동 하는 사람들한테 사상적인 그런 기준을 기반을 제공해주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러한 관점은 제가 고안한 게 아니라 이런 생태 운동을 하시는 그 사상적인 서양의 어떤 사상가의 개념을 가져와서 제가 이것을 빌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물에 대해서도 제가 서양 사람의 설명에 빚을 졌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서 나가서 제가 여기 경물치즈와 멘델벨이라고 써놨거든요. 그 사람이 쓴 이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경물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것의 중요함을 또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원래 이렇게 무섭게 생기지 않은데 화가가 좀 무섭게 그렸네요. 저는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현대가 자연에 대한 탐구가 아니라 자연을 파괴로 이끄는 그런 시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 주도 세력이 서양이에요. 서양의 힘이 과학이고 기술이었는데 그것으로 세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망치고 있지 않냐는 반성이 서양 문명 자체에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해독제가 있어야 되는데 해독제를 서양인들 스스로 못 구하니까 서양 밖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돌려서 불교, 유교, 도가, 힌두 사상 등등으로부터 배울 게 있는지 열심히들 찾고 있습니다. 20세기 내내 찾았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20세기의 가장 큰 문명사적인 사건이 불교가 서양으로 전파된 것이다라고 선언했을 정도로 서양인들이 이제는 서양 문명 밖에서 인류 문명의 해독제를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유교 성리학이 우리 선조들에게 제시했었던 수양 방법을 그냥 골동품으로만 취급할 게 아니라
서양인들도 참고서로 그것을 보고 있는 만큼 우리 자신을 위한, 우리를 보다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아까 참고로 간단한 방식으로 거경, 궁리, 경의 방식, 마음챙김, 마인드풀니스 같은 것을 일상에서 쓰는 설거지하기, 경하기 뭐 이런 것을 소개해 드린 것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사실 이런 마음챙김을 가지고 여러분이 또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실생활에서 소소한 것에 명상 수행을 하면서 건강을 찾는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경물치지라는 것도요, 지금 말씀드린 그 새나 개의 나하고의 관계에 집중해서 보다 더 잘 돌볼 수 있는 마음까지 내는 이런 경물치지의 방식도 경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경도 하나의 한순간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이고, 경물치지도 내 앞에 있는 사물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이 집중해가지고 경물치지의 그 이치를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시인 안도현 씨의 글을 제 수업용 페이지에 여기 게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요거 읽기를 제가 여러분의 요번 주에 보완 과제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저 유튜브 화면 밑에다가 소개를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그 짧은 시간에 유교의 조선시대 주된 줄기였던 성리학이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논해 봤는데, 제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계승해도 될 것하고 계승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논의를 해봤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갈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계승하지 말 것으로는 사람을 차별하는 제도적인 측면, 계층 차별이라든가 성차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제고해서 그런 면들은 잘라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그러한 시대하고 결탁하면서 성차별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 사상의 원시적인 근간에는 본질은 인간을 모두 보편적으로 동일한 존재로서 보는, 동등한 존재로서 보는 그러한 우주관 및 인간관이 내재되어 있었다는 설명을 드리면서, 거기서 뻗어나온 거경궁리, 마음챙김, 이러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승할 가치가 있을 텐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해 나갈까라는 그런 현대 교육자들의 그 과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딱 예전에 근대, 현대가 도래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그냥 옛날이라고 할게요. 뭐 사실 중세 고대라는 그런 시대 구분을 조선 우리의 선조들한테 적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쉽게 옛날이라고 할게요. 현대 이전에 옛날의 교육의 흔적을 보셨는데 동양적인 흔적을 보셨습니다만, 그러나 동양적인 것만 볼 수가 없어서 서양적인 것도 이제 보시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특히 또 제 전공이라 제가 또 나누고 싶은 건 굉장히 많습니다만, 제한된 시간에서 오늘 이쪽으로 확 넘어가 버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동양에서 서양으로 전환하는 그런 전환적인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 전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면을 생각하시면 더 적응이 잘 되실 것입니다. 이쪽을 서양이 최근 200~300년 동안 주도를 했거든요. 이게 서양의 힘이 됐어요. 동양도 이것을 엄청나게 발달시켰는데 옛적에는요. 그러나 최근 200~300년 동안 서양이 주도했다는 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아요. 그리고 서양 아니고 동양, 특히 우리나라 유학자들은 너무 경물만 외친 나머지 이것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발달시키지 못해서 서양과의 경쟁에서 밀려나고 결국은 서구 열강의 지배를 간접적으로 받게 되는 그런 형국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는 과학의 힘을 존중하고 이것을 앞세운 서양을 어떻게 하면 더 닮을 수 있을까라는 노력을 오랫동안 경주해 왔어요. 이게 복잡한 우리 현대 동양인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양을 알고 싶은 것이에요. 그리고 서양에 이런 힘을 내세운 교육이 전 세계에 퍼져나갔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식 교육 제도가 들어왔고요. 서양식 교육 가치관까지 굉장히 많이 퍼져나갔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유초, 중등학교, 고등교육, 즉 대학까지의 교육 체제에 깊숙한 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양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런 힘을 가진 교육 제도를 만들게 됐나 하는 그런 기원을 오늘 좀 따져보면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양의 이런 힘을 키운, 과학 같은 힘을 키운 그 교육의 근원이 되는 배경 역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엔 보다 더 구체적이고 깊은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걸 보기 위해서 제가 이 칠판을 써야 될 것 같네. 잠깐 이것을 지우고 갈게요.
지우고서 바로 여기다가 제가 교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교재가 무엇이냐? 제가 쳐버렸다. 잠깐만. 제 툭툭이를 건드려서 죄송합니다. 대충 그려볼게요. 대충 그린 게 뭐 같은지 짐작이 가시겠죠? 정말 대충 그리다 보니까 완전 대충 생략. 한국도 못 그리겠네. 자, 이쪽 짧아서 완전 대충 생략했어요. 지도죠. 좀 엉터리입니다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있고 캔버스가 크면 이거보다 더 잘 그릴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이게 아시아예요. 아시아 대륙이에요. 그리고 요게 이제 요게 한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쌍하니까 일본도 그렸죠. 이게 캄차카 반도. 너무 이상하게 그렸네. 이 인도 차이나예요. 그러니까 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있는데요. 그리고 이게 인디아입니다. 이게 아라비아 반도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최서방에 이쪽에 커다란 산맥이 하나 있죠. 우리가 우랄 산맥이라고 부르는 장대한 산맥입니다. 이 산맥을 넘어가면 이쪽을 우리가 서양이라고 부릅니다. 서양 이쪽을 유럽이라고 부르게 됐죠. 유럽 대륙이에요. 근데 아시아의 서쪽 끝에 있는 귀퉁이에 있는 것이죠. 제가 그림 잘못 그렸어요. 아시아 이거보다 훨씬 커요. 여기 이쯤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하는 것에 왼쪽 서쪽 귀퉁이에 있는 쬐꼬만 땅덩어리가 유럽입니다. 요게 스칸디나비아 반도고요. 요게 프랑스, 이게 이베리아 반도, 이게 스페인, 포르투갈이에요. 이게 이탈리아, 이게 그리스, 그래서 이게 지중해예요. 이게 터키예요. 이 흑해고, 이 프랑스고, 영국도 불쌍하니까 여기다. 영국은 이쯤에 있어요. 자, 여기 우랄산맥 서쪽에 이 작은 특히 서쪽 서유럽 지역,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이 동네에서 일어난 기운이 전 세계를 집어삼킨 거예요. 무슨 힘이 있어서 그랬을까? 그 힘이 아까 얘기한 과학기술이라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힘이 있을 수 있는데 핵심적인 힘으로서 과학기술을 지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언제서부터 이게 서양이 과학기술에서 이렇게 딴 지역보다 우월성을 확보했을까 보면 역사학자들은 15세기 이후, 16세기 이후,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라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새로운 그런 문화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인간의 지적, 이성적인 능력을 강조하고 그리고 과학 연구 같은 것이 마구 퍼져나가면서 서양이 과학에 있어서 딴 그런 지역보다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에 훨씬 그 뿌리가 되는 역사적인 근원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역사학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요게 저희 발칸 반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예요. 엉터리로 그랬지만 발칸 반도 북쪽에 예전에 지금도 이 지방 이름을 딴 국가가 있습니다만 마케도니아라는 도시 국가가 있었어요. 기원전 4세기경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2300 수십 년 전 여기 마케도니아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왕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나중에 대왕 소리를 들은 사람이에요. 그 왕자가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영토를 차지했기 때문에 대왕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 왕자가 누구냐?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지금 교과서에서는 원어 그대로 하자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라고 표기하는데 그냥 전 습관적으로 입에 익어서 알렉산더라고 하게 되네요. 어쨌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때 왕자였는데 이 그리스의 도시국가의 이제 왕이 되는 것인데 맨날 이쪽에 터키 쪽에 이제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를 잡아먹으려고 맨날 이제 침공을 하는 거예요. 헐리우드 영화에도 300 이런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를 괴롭히기 때문에 마케도니아가 힘이 좀 세졌을 때
얘네를 치러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스포러스 해협을 지나서 터키 쪽으로 가면서 페르시아하고 싸우는데 알렉산더가 전쟁의 천재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가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결국은 죽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멸망시켜버려요. 조그만 도시국가에서. 그럼 멸망시키면서 계속 진군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 아시아의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데요. 티벳이 있어요. 티벳하고 싸워서 점령해버리고 여기 수많은 나라들 쳐버립니다. 그래서 인더스강 유역에서 또 코끼리 군대하고 싸우고요. 아랍 쪽으로 넘어오고 이집트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많은 넓은 유역을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세계사적으로는 거대한 영토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마케도니아 제국입니다. 근데 알렉산더는 30대 초반에 죽어버렸어요. 죽은 데는 설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대제국을 만들어버리고 죽어버리니까 이 땅은 자기의 부하 장수들에 의해서 이제 분할 통치가 되게 됩니다. 근데 오래 지속되지 못했죠. 그래서 금세 다 허물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무슨 역사적 의의를 갖는 사건이냐면 이게 그 시대적으로는요. 예전엔 BC라고 썼는데 Before Common Era라고 썼는데 지금 Before Christ라고 썼는데 지금 Before Common Era라고 썼는데 공통 그 역사적인 시기인 0년 이전이다 해가지고 기원전을 BC라고 요즘 씁니다. 기원전 323년이 이제 알렉산더 대제가 죽은 해예요. 그때서부터 한 30년경까지 이 알렉산더 대제가 군합발로 짓밟았던 이 지역에 어떤 거대한 문화적 자취가 남은 게 그게 나름의 힘을 발휘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이 3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게 무슨 자취가 남았느냐면 알렉산더는 무지막지한 전사가 아니라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알렉산더의 스승이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예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요. 예, 그리스를 대표하는 철학자이고 윤리학자이고 생물학도 연구했고 대철인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은 플라톤이고요. 플라톤의 스승은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하면 우리가 그 고대 그리스를 대표하는 그 철학자의 아버지격으로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죠. 어쨌든 그런 대철학자의 계보에 그 낑겨 들어가는 게 사실은 그 마케도니아의 왕자 알렉산더이기도 해요. 알렉산더도 그런 철인의 수업을 받았고,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정벌을 나서면서 군대만 데려간 게 아니라 그리스의 문화를 여기 퍼뜨렸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점령한 지역에 대해서 알렉산더는 학살이나 약탈을 안 했어요. 철저하게 자기 군인들을 통제를 해가지고 문화적인 융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곳 문화, 복식, 음식 같은 걸 존중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거의 공주하고 결혼해 버렸어요. 그래서 부인이 수십 명이 되는 것이죠. 이게 적절한 융화 통치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쪽 지역하고의 교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쪽 페르시아 이동 지역하고 여기에 고대 그리스 지역하고 교류가 일어났는데 고대 그리스 지역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에 플라톤, 소크라테스 같은 세계의 그 서양의 철학의 그 줄기를 잡은 사상가들이 이미 태동해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여기 페르시아는 그리스를 압도하는 제국을 이미 만들었어요. 그래서 철학적인 면에서는 그리스보다 좀 뒤처질지 몰라도 행정이라든가 국가 통치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공예, 예술, 무역 등등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그런 국가를 만들어 놨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발달된 두 문화가 충돌해서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온갖 그 새로운 그런 융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기를 이렇게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부르게 됐어요. 헬레니즘 시대, 헬레니즘 문명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헬렌은 고대 그리스의 언어를 헬라어라고 불렀거든요. 거기서 따온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 지역에 이 과학자들이 그래서 소크라테스 이전에 밀레토스라는 도시에 이미 그 자연 철학자들이 과학적인 그런 탐구, 사색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거기서 뻗어나온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이런 사상들이 여기로 퍼져나가는데 여기서 이미 발달됐었던 그 밖에 여러 가지 잡다한 학문들하고 융합하게 된 것, 이것은 헬레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헬레니즘 시절에는 이 융합한 상태에서 더 유명한 뭐 유클리드의 기하학이라든가 그리고 또 저기
갑자기 생각 안 나지? 아르키메데스 뭐 이런 사람들 그런 과학자들이 또 탄생을 했고 그리고 그 스토아 학파 같은 것들이 또 융성하게도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 제일 중요한 것은 공통 도량형 같은 것을 만든 것이에요. 어떤 그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했었거든요. 이때는 인간의 이성적인 역량이 굉장히 존중됐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신지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교역을 하고 이랬거든요. 문화 융합이 일어나니까.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 출신지고 무슨 계층 출신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져온 상품의 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질과 양을 그 제대로 측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과학적인 기법, 도량형 이런 것이 발달하고 인간의 이성적인 역량을 매우 존중한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이에요. 과학적인 연구 같은 것에 대해서도 많은 그런 지원이 일어났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양학자들은 이 시대, 헬레니즘 시대가 그 이후에 서양의 과학기술의 발달에 요람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뻗어나온 사상과 기술 발전이 중세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묻혀 있었지만 그 이후에 다시 싹을 틔워가지고 서양의 지금의 어떤 힘의 원천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헬레니즘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여기서 제가 토를 달 것이 서양에 제가 과학만 너무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서양이 세계를 제패하던 시절에 과학만이 세계로 퍼져나간 것이 아니라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중요한 헬레니즘과는 다른 분위기의 그런 문명의 줄기를 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이쪽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 위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스텝 지역이라고 목초지, 사막 지역 이런 데 있습니다. 여기 살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한 부족이 기원전 뭐 이미 뭐 수백 년 전 이전서부터 천년 이전서부터 모여서 살았어요. 이 사람들을 저 족장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어요. 누군지 알겠죠? 유태민족이에요. 유태민족이 여기 살다가 이제 상당히 번성합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에 가서도 오래 살았어요. 수백 년 사는데 살다 보니까 이집트에서 또 번성하니까 질투를 받아가지고 쫓겨나게 되고 저희 쫓겨나서 탈출하는 게 모세가 이끌고 탈출하는 것을 엑소더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이렇게 지지고 볶고 오랫동안 삽니다. 그래 굉장히 뭐 핍박도 당하지만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 유대 민족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자신만의 굉장히 독특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유대교라고 부르죠. 유대교는 그 주변의 다른 이웃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종교적 특색이 뭐냐면 일신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신, 유일신을 숭배하는 것이에요. 유일신이라기보다 가장 위대한 신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호와라는 조물주를 숭배하는 그런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게 배타적이에요. 유대인들만 여기 이 신을 숭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유대교의 배타성이 이게 허물어진 게 언제냐면 그게 기원 0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정확한 횟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으나 대체로 0년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0년이 언제인지 아시죠? 나사렛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난 해입니다. 예수가 자라서 유대 후손 예수가 자라서 한 일이 무엇이냐? 이 세상의 창조주인 신, 사랑은 유대인들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받는 것이다라는 그런 선언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의 민족적인 배타성을 허물어버리고 신의 가르침을 하느님의 가르침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예수는 또 알렉산더처럼 30대 초반에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지만 그 제자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지중해 전역으로 퍼다 나르는 거예요. 퍼다 나르는 것이 이제 지금 신약 전서에 남아 있는 것이 에베소서, 갈라티아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런 데 나온 것이 다 이 지중해 영역의 이제 도시 국가들 이름이에요. 거기에 이제 제자들 뭐 베드로, 야고보, 누가, 안드레아, 제임스 등등 이 제자들이 이 가르침을 목숨을 걸고 퍼다 나르면서 순교를 합니다. 근데 그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여기 이탈리아에서 로마에 와서 스승님 예수의 가르침을 전파했어요.
스승님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크라이스트의 가르침, 기독교라는 명칭을 받게 됩니다. 크리스티애니티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게 되죠. 근데 처음에 로마 제국에 상륙한 기독교는 엄청나게 탄압을 받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제 종교 영화 같은 것을 보시면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기독교도들이 사자밥이 되는 그런 순교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탄압을 받았는데 그러나 베드로 사후 이후에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 예수의 가르침이 엄청난 인기를 끌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탄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면서 로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교가 됐어요. 기존의 다신교적인 그런 체계를 뛰어넘습니다. 사람들한테 어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로마 황제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기독교를 국교로 정해버려요. 로마 제국이 국교가 돼버린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라든가 테오도시우스 황제라든가 이런 얘기를 고등학교 때 세계사 배운 분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마 제국이요. 아까 알렉산더 대제 제국보다 더 넓거든요. 여기 다뉴브 강 유역에서 영국까지 점령했고요. 이베리아 반도, 아프리카 북부, 아랍 일부, 터키, 소아시아, 이 거대한 영역을 로마가 지배했단 말씀입니다. 대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의 수도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됐다는 것은 로마 제국 전역으로 기독교가 퍼져나갔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럽을 기독교가 지배하게 됩니다. 로마는 5세기에 멸망해버렸습니다만, 서로마예요. 동로마는 오랫동안 존속됐고, 5세기에 멸망했습니다만 로마가 남긴 기독교의 영향은 유럽에 계속 남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을 지배하는 통일하는 종교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자, 그 핵심은 로마의 바티칸의 교황청에 남게 되고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은 천주교, 카톨릭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서부터 나중에 개신교도 뻗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또 그 제가 빨간 걸로 이제 대조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이 기독교 문명은 후에 역사학자들이 헤브라이즘 문명이라고 따로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는 히브리즘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히브리가 뭐냐면 유대인들 말 얘기하는 겁니다. 언어, 히브리 언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태동된 그런 문명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 히브리즘 또는 헤브라이즘 문명은 중요한 게 여기 헬레니즘하고 대조적으로 이성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믿음이에요. 유대교에서 나왔고 그것이 기독교로 뻗어나갔기 때문입니다. 유대 기독교 문명이라고도 부릅니다. 유대 기독교 문명의 핵심엔 당연히 신앙심이 있겠죠. 자, 여기서 제가 대조적으로 두 가지 문명을 간단히 이제 또 브리핑 하듯이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 보시면 두 개가 굉장히 이질적인 문명이란 말이에요. 이건 파랗고 빨갛죠. 이건 냉정하고 이거는 뜨거워요. 뜨거운 영성입니다. 이거는 파란 냉철한 과학적인 이성입니다. 서양에는 이 두 가지가 다 강력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가지 합친 문명을 만든 것을 우리가 서양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양 문명에서 헬레니즘 역사가 따로 펼쳐지고 헤브라이즘 역사가 따로 펼쳐지는 거 아니에요. 두 개가 마구 섞여져 있어서 잘 눈에 띄지 않는데 나중에 이제 1500년 이상 지난 다음에 후대 역사가들이 이런 면을 더 강조해가지고 헬레니즘이랑 이름을 붙인 것이고 또 이런 신앙적인 면을 강조해서 헤브라이즘이랑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나중에 판단한 것이에요. 원래 이것이 두 가지 이렇게 구분되지는 않아요.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문명의 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다시 우리 수업용 페이지에 제가 여기 유럽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써놓은 페이지 넘어가면 이 지도 말고 아래쪽에 잠깐 보실까요? 잠깐 쉬어가는 퀴즈를 드릴게요. 다음에 두 서양인은 누구일까요? 두 사람 다 자기가 살았던 동시대인들에게 수수께끼와 같은 인물이래요. 두 사람 다 가르침을 글로 남기지 않아서 그 제자들의 진술에 의존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지금 파악해야 돼요. 두 사람 다 강한 자기 확신에 기초해서 말함으로써 대중을 사로잡거나 경악하게 빠지게 했어요. 사람들 놀라게 했답니다. 충격을 줬어요. 두 사람 다 자기 자신보다 더 거대하고 위대한 어떤 존재를 대행하여 말하고 있다고 믿었고요. 두 사람 다 불의와 타락을 비판했고 공동체의 권력에 도전했어요. 두 사람 다 이런 활동 때문에 죽임을 당했는데 죽음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죽음을 그냥 받아들여서 자신의 소명을 완수하는 것으로 믿었고 의연하게 죽음을 맞았고 그 다음에 사후에 엄청나게 많은 추종자를 만들었다.
자, 이 퀴즈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제 노르웨이 출신의 요스타인 가더라는 소설가가 지은 소피의 세계라는 철학 개론서에서 나온 질문을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누군지 짐작이 가세요? 자, 이제 서양에 대해서 조예가 있으신 분은 쉽게 답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답이 뭐냐? 제가 여기 제 페이지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스터 에그처럼 이렇게 되면 예쁜 손이 나오죠. 그럼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자, 답입니다. 소크라테스하고 예수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400 몇십 년 전에 그리스 아테네의 철인이었고, 그리고 예수께서는 기원 0년부터 30 몇 년까지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들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파하신 분이죠. 두 사람이 다른 시대에 살았어요. 다른 지역에 살았고, 그런데 인생의 길이 이렇게 사주팔자처럼 굉장히 비슷했다는 게 매우 재밌기도 합니다. 두 분 다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두 분이 이제 일하시는 분야가 달라요. 분야라고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 이쪽은 우리가 흔히 철학이라고 얘기하고 이쪽은 흔히 종교라고 얘기하죠. 근데 다른 분야에서 비슷한 운명적인 길을 가셨고, 그리고 거기서 뻗어나온 그 후대들의 그 행보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후예들은 헬레니즘 쪽으로 뻗어나갔고, 그리고 여기 헤브라이즘의 후예들은 신앙 쪽으로 뻗어나간 게 예수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두 거성들이 대표하는 문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런 그림이 워낙 유명해서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거는 이탈리아의 라파엘이라는 화가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기원전 아테네에 있었다는 아카데미, 그러니까 플라톤이 세운 그 학교 말이에요. 이 사람이 플라톤이고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정교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를 대표하는 철인들이 지금 토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퍼져 있는 사람들도 헬레니즘 시대 또는 그 비슷한 시절에 유명한 철학자, 과학자, 문인, 사상가들입니다. 자, 이게 헬레니즘 문명의 분위기를 잘 나타내고 있어서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헬레니즘 시대 분위기가 무엇이냐? 이성적인, 지적인 토론, 학습, 연구 같은 것이에요. 이게 헬레니즘적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현대 과학기술 같은 것이 자라났다라고 후대 역사가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한면에는 이런 이성을 존중하는 과학의 과학의 그 뿌리가 된 전통이 있었는가 하면 또 이런 전통이 또 강하게 있는 것이에요. 이건 무슨 그림이냐? 이것도 그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인 미켈란젤로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란 그림입니다. 최후의 심판, 기독교들은 잘 아시겠죠?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 재림 예수, 다시 돌아오신 예수님이에요. 천국에 계시다 돌아오셔서 몸이 엄청 좋아지셨죠? 왜 돌아오셨느냐? 최후의 심판하는 겁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 종말이에요. 더 이상 역사는 없어요. 인간세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치가 있는 쓸만한 자들은 천국으로 들여 올려보내고 나쁜 놈들은 지옥에 떨어뜨린 겁니다. 자, 이제 천국에는 천사들이 선한 사람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고 지옥에 떨어뜨리면 여기 악마들이 그 나쁜 놈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죠. 자, 이게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게 서양의 헤브라이즈 문명의 분위기예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여기 일개 인간이 자신의 두뇌를 굴려서 이성적인 판단으로 뭐라고 한마디 할 구석이 있어요? 절대자 앞에서 무조건 순종해야 되죠. 믿습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헤브라이즘의 분위기입니다. 여기하고 너무 다르죠.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여기는 토론합시다예요. 난 이렇게 보는데 난 다른 생각을 가졌어라고 철학적으로 토론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런 다른 분위기, 매우 상이한 분위기가 한 문명 안에서 같이 공존하면서 어떻게 공존이 가능했고 둘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었으며 어떤 통합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서양사를 보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당히 이질적으로 보이는 두 문명 사이에 헬레니즘적이고 헤브라이즘적인, 즉 이성적이고 신앙적인 이런 두 가지의 상호작용이 사실은 서양의 교육 사상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서양적인 교육의 측면을 역사적이고 또 철학적으로 짚어보려고 하실 건데 다음 시간에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갈 것입니다. 그 배경에서 이 두 가지 문명의 축을 미리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얼핏 생각해보면 이성과 신앙심은 완전히 다른 그런 우리 안에 영역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거기서 뻗어나온 과학과 종교가 서로 잘 통할 것 같아요? 이런 질문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은 과학하고 종교는 완전히 딴판이야, 딴 동네야, 서로 전혀 교통할 게 없어라고 쉽게 대답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학과 종교성의 통합이 서양 근대 교육 사상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매우 어려운 주장입니다. 어려운 주장이죠. 그 어려운 것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게요. 자, 신앙심과 그리고 이성과 과학을 중시하는 것. 두 가지가 사이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